노년에 월 450만원 들어가는 비용을 월 30만원으로 줄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유학원 알아봐요. 혼자 살기엔 이제 무리예요. 이런 자녀의 요구에 수많은 노인들을 돌보았던 은퇴한 사회복지사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학원에 돈 쓰지 마세요. 간병인과 불편하게 있지 마세요.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각색한 내용이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월 40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4세 정희숙입니다. 저는 전주 완산구에서 30년 넘게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 시절엔 매일이 활기차고 의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보람을 느꼈지요.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맞이하고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때의 충격과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40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마치 내 몸의 절반을 잃은 것과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다짐했어요. 딸 윤정이는 서울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전주의 아파트에서 계속 혼자 지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옆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혼자라는 현실이 새삼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조금 차더니 나중엔 무릎이 아파서 장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작년에는 결국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세면대를 붙잡아 균형을 잡았지만 그 순간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어요. 만약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누가 나를 발견할까? 얼마나 지나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이제 내가 정말 혼자 살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구나. 그날 이후로 딸 윤정이가 더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자주요.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거기가 안전하잖아요.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윤정이는 항상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여유보다는 효율을 중시했죠. 그녀의 제안이 틀리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윤정아, 엄마는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괜찮아도 갑자기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요양원이라는 곳은 글쎄요, 자율성을 포기한 공간 같았습니다. 몇 년 전 친구 한 분이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그분의 눈빛에서 체념과 포기를 봤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절망감 같은 것이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산책로, 이웃들과 나누던 인사, 창가에 놓인 화분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 그곳에 들어가면 제가 더 이상 정희숙이 아니라 그저 할머니로만 불리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밥 한 술을 뜨려 해도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제 고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서울 올라오세요.
우리 집에서 좀 지내보면 어떨까요? 당장 결정하지 말고 일단 함께 살아보면서 천천히 생각해요. 그 제안은 꽤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결국 한 달간 서울딸 내 집에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햇빛이 비치는 창가의 제라늄 화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인 거실, 오래된 소파,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으니까요.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저희 독립된 삶도 이제 지나가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예전보다 마른 것 같았습니다. 오셨어요? 짐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이었지만 짐을 많이 가져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꼭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윤정인의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저를 위한 방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으로는 다른 아파트동이 바로 보였어요. 전주 집에서는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는데 여기선 콘크리트 벽뿐이었죠. 방에 혼자 있을 때 손주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계실 거예요? 그 단순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글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구나. 한 달 정도? 아, 그럼 제 방학 동안 계시는 거네요? 순수한 말이었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여기서 임시 거주자라는 게 실감났으니까요. 첫날 저녁 식사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윤정이의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식탁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나는 조금씩만 먹었어요. 남의 집에서 식사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더 드세요. 이렇게 조금만 드시면 어떡해요. 충분해. 나는 원래 많이 안 먹잖니. 식사 후 TV를 볼 때도 소리를 작게 틀었습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면 소리가 날까봐, 물 내리는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걱정됐어요. 둘째 날부터 윤정이는 출근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점심때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를 열어볼까 망설였어요. 남의 집 냉장고를 여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윤정일 부부도 저를 의식하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대화하던 것도 이제는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윤정이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자라도 먼저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좀 더 마침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방으로 가려다 거실 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췄어요. 윤정이와 그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얘기는 언제 꺼낼 거야?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기는 위험하잖아.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 꺼내면 상처받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잖아. 어차피 이런 문제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은 저를 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마치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윤정이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좀 더 계시는 건 어떨까? 전주에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좀 힘들어. 매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민준이도 자기 공부할 시간에 할머니 말동무를 해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정말 이 집에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 윤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전주로 내려갈래. 왜요? 뭐 불편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내 집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너희도 불편할 테고. 윤정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니 진심이 아닌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집이 좋아. 거기서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구나.
결국 2주 만에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곳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하지만 이제 문제는 또다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으로 자식에게 의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윤정이었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걱정돼서요. 응. 잘 왔어. 걱정하지 마. 혼자 계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간병인이라도 써보는 건 어떠세요? 윤정희의 제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혼자 살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어요. 실버케어 센터에서 소개해준 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단 한 달만 해보세요. 윤정희가 알아본 간병인 소개업체를 통해 첫 번째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박 씨라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해요.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어떻게 건강하세요? 첫날부터 제 식사량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원래 소식하는 편인데 말이에요. 그분은 TV도 크게 틀고 전화통화도 시끄럽게 했어요. 심지어 제 친구가 방문했을 때도 옆에서 계속 이것저것 참견했습니다. 선생님 친구분께 약 드셨냐고 여쭤보세요. 약 안 먹고 다니다 쓰러지는 경우 많아요. 제 친구는 불편한 표정으로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텔레비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오면 제 취향과 상관없이 채널을 고정해 놓았습니다. 제 조용한 생활 방식과는 너무 맞지 않았어요. 결국 일주일 만에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이분하고 맞지 않아 다른 분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윤정희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지만 다른 간병인을 알아봐 주었어요. 두 번째 간병인 김 씨는 50대 후반으로 첫 번째보다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너무 답답해요.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안 될까요? 제가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장시간 걷기가 힘든데도 그분은 거의 매일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외출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두고 나가지는 못하니 제가 함께 나가길 바랐던 거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여기 너무 조용해서 답답해요. 저는 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결국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어요. 낯선 사람이네 집을 드나드는 것이 저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 자생활 침해 같은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문제였죠.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월 450만 원 가까이, 제 연금과 저금으로는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이건 돈도 마음도 너무 드는 일이야.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간병인 돌봄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윤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간병인은 괜찮아요? 사실 그만뒀어. 내가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희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다시 요양원 얘기를 꺼내기는 싫은데 솔직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일주일만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윤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담받지 마시고 그냥 구경 삼아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결국 요양원 시범, 입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일주일만 체험해보자고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의 문을 잠그는 순간 마치 이곳과 작별하는 것 같은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딸의 마음을 생각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전주교회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입소 절차를 받고 있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선생님, 모든 활동은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체조 프로그램.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학교 시간표처럼 짜여진 생활. 제 방은 4인실이었어요. 다른 세 분의 할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침대의 옆 작은 사물함 하나가 제 소지품을 둘 수 있는 전부였어요. 첫날 밤 옆 침대 할머니의 코골이와 신음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른 분은 밤중에 화장실을 여러 번 오가셨고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내다 갑자기 이런 환경에 노인이 적응이 어려웠어요. 낮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식당, 휴게실, 복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TV 소리, 직원들 대화 소리, 다른 노인분들의 웃음소리나 때로는 고통에 찬 소리들. 그 모든 소음에 지쳐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식사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분들을 보며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둘째 날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운동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지루했어요. 전주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선생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해요. 건강에 좋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셋째 날 밤,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내가 죽어야 할 곳 같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제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제 생을 마무리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돌봄은 받을 수 있었지만 삶의 기쁨은 없었어요. 자율성도, 개인적인 공간도,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도 모두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사흘 만에 짐을 쌌습니다. 윤정이에게도 알리지 않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열쇠를 돌리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내 집, 내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윤정아, 엄마 집에 왔어. 네? 요양원에서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거기는 엄마한테 맞지 않아. 하지만 걱정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의 직도, 환경인도, 요양원도 모두 제게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거웠지만 복지 상담을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어쩌면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주민센터 상담실에 가려던 중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 한 장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전주시 함께 뜰 입주자 모집. 그 아래 쓰여진 문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살. 발걸음을 멈추고 그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고령자 공동체 주거 프로그램이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살면서도 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원. 식사 및 공동관리비 포함 시 총 월 30만 원 내외. 숫자를 보고 2번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450만 원에 비하면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설명회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설쳤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설명회장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여럿 모여 계셨어요. 모두들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신 분들 같았습니다. 전주시 복지과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1층 복지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운동, 식사,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건물 사진과 설계도가 보였어요. 2층부터 5층까지는 1인용 원룸형 주거공간, 1층은 공동식당과 휴게실, 작은 도서관, 운동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습니다. 각 세대는 약 8평 크기로 방과 작은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상주하며 응급상황 대응과 안부 확인, 일상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질문 시간에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이랑 뭐가 다른 거요?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함께 뜰은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인의 생활 리듬과 취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생활 리듬과 취향을 유지하면서 요양원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없는 곳. 하지만 혼자 살 때의 불안함도 덜 수 있는 곳. 설명회가 끝난 후 실제 함께 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깔끔한 5층 건물이었어요. 이미 입주해 계신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1층 공용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 편안한 소파가 놓인 휴게실, 책장이 가득한 작은 도서관까지.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봤던 체념의 표정이 아니라 활기가 있었어요. 특히 한 할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약 75세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김인자 할머니. 그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롭고 무서웠거든요. 여기 오니까 내 집이 있으면서도 친구들도 생기고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2층의 빈 세대를 구경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창문으로는 전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밝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고 화장실은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 안심이 됐어요. 여기서 살면 어떨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윤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윤정아, 함께뜰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 노인들을 위한 공동 주거시설인데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 전화기 너머로 윤정이의 관심이 느껴졌어요. 정말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함께뜰에 대해 설명하는데 윤정이도 전주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입주하고 싶어. 정말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저도 직접 볼게요. 윤정이가 주말에 전주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함께뜰을 둘러보고 나서 윤정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기 정말 괜찮네요. 요양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엄마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날 저녁 둘이서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정이도 저희 선택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분해. 어차피 혼자 그 큰 집에 살 필요는 없으니까. 윤정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다 그만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가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요즘 좀 어려워요. 무슨 일이니? 남편이 준비하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오고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그동안 보였던 그녀의 지친 모습, 부부간의 긴장된 대화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 집을 완전히 비우실 거라면 윤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저희에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 대학 갈 때까지만 모아서 꼭 갚을게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딸의 어려움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자금이라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생각한 후 제 마음을 정했어요. 윤정아, 너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구나. 이건 내 남은 삶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윤정이는 제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는지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조금 실망한 듯했지만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해해요. 엄마, 인생이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삶의 방향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입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정리하고 함께뜰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필요한 집만 챙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렸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대감이 그 아쉬움을 덮었습니다. 입주 당일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인자 할머니였습니다. 이사 오셨네요. 환영해요. 저는 옆방에 사는 김인자라고 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오늘은 바쁘실 테니 저녁 드세요.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웃의 온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희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아가는 중이구나. 함께 뜰에서의 첫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전주 시내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며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오전 10시 1층 커뮤니티 센터에서 세입주민 환영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내려갔어요. 휴게실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커뮤니티 매니저인 서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 78세로 보이는 남자분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반찬을 건네주셨던 김인자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어르신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두들 자신만의 역할과 취미가 있었습니다. 커피와 다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특히 함께 뜰에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있고 싶을 땐 자기 방에 있으면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땐 내려와서 함께 하면 돼요. 강요하는 건 없어요. 박종만 선생님의 말씀이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유양원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 그날 저녁 공동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김인자 할머니가 주도하는 저녁 식사는 정말 풍성했어요. 각자 조금씩 도우며 차려진 식탁에는 온갖 반찬과 따뜻한 국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알게 되었어요. 김인자 할머니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했고 박종만 선생님은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노인돌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30년 넘게 근무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곳에서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로 한 곳이 있을 텐데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종만 선생님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좋았어요.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하는 체조 시간, 점심 후에는 독서 모임이나 영화 관람, 때로는 그냥 휴게실에서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모든 활동은 자유 참여였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였어요. 요양원에서 본 노인분들과는 달리 이곳의 어르신들은 각자의 개성과 활력이 살아있었습니다. 서로를 돕고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평범한 이웃 관계였어요.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제 일상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오전에는 박종만 선생님이 진행하는 건강체크에 참여했어요. 오후에는 1층 작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혹시 서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노안으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워하는 할머니를 위해 서류를 읽어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였어요. 제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노인분들을 도와드렸던 그 보람이 다시 느껴졌어요. 그 후로 복지 상담이나 말벗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만의 역할이 생긴 거예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1층 휴게실에서 2시간씩 복지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노인 일자리 상담, 건강보험 문의, 가끔은 가족 갈등 중재까지 30년간의 경험을 살려 도움을 드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복지 신청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희숙 선생님, 이번에 아들과 화해하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전화가 왔는데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이런 말들이 제 존재 이유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퇴직 후 잊고 있었던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다시 생겼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종만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희숙 선생님, 우리 여기 마음 나눔 교실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이 경험이 많으시니 좋을 것 같아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시 사회복지사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음 나눔 교실은 일주일에 2번 총 5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80대 후반의 분들이셨는데 평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처음 쓰는 한글을 보시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들의 모습에 제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그분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어느 학생보다도 뜨거웠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마음 나눔 교실의 할머니 한 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에게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며 그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말했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함께 웃고 울며 그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존재감이 이곳에서는 매일 느껴졌어요. 혼자이지만 홀로가 아닌 삶. 포스터에서 본 그 문구가 실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윤정이가 방문했어요. 함께 뜰에 처음 오는 딸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엄마 방도 넓고 시설도 깨끗하고 딸과 함께 1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윤정이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이구나. 엄마가 이야기 많이 했어.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네. 김인자 할머니가 윤정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윤정이는 낯선 환대에 어색해하면서도 기뻐 보였습니다. 점심 후 제가 담당하는 문외교실을 보여줬어요. 마침 수업 중이었는데 한글을 배우시는 할머니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 계시니까 딱 맞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윤정이는 돌아가기 전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요양원도 싫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고였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자리야. 윤정아, 너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윤정이가 떠난 후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함께 뜰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노년의 모습과 달랐지만 오히려 더 풍요로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소속감과 존재 가치를 매일 느꼈으니까요. 다시 사람 속으로. 제 삶은 이제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함께 뜰에서의 생활이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여름 방학이 시작되어 윤정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우리 집보다 더 재밌어요. 민준이는 도착하자마자 1층 시설을 구경하며 신나했어요. 특히 작은 도서관과 노래방 기계가 있는 휴게실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어른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웃는 모습을 거의 못 봤는데 윤정이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민준이는 이미 휴게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와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인자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건네고 박종만 선생님은 천문학에 관심 있는 민준이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세대교류의 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방문하는 날도 있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민준이가 노래방 기계를 발견하고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방에서는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와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민준이도 어르신들의 응원에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할머니도 같이 불러요. 민준이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주 불렀던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데 어느새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따라 부르셨어요.
그렇게 세대를 넘어 함께 웃고 노래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에는 김인자 할머니가 주도했어. 특별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도 김치를 꺼내 상에 올리며 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다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마치 대가족 같았어요. 식사 후 윤정이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네요. 엄마한테 진짜 필요한 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 말에 저도 눈물이 고였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지.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자리야.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은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와 민준이는 제 방에서 함께 잤어요. 비록 좁았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떠나기 전 윤정이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여기 오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함께 뜰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내린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층 식당에서 커피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들어 하루를 시작해요. 박종만 선생님은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며 건강을 살펴주고 김인자 할머니는 간단한 아침죽을 끓여 모두와 나눕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희숙 선생님, 오늘도 마음 나눔 교실 하시죠? 이제는 참여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가족과 대화도 나누고 자신의 욕구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기도 해요. 그 차분한 시간 속에서 오가는 웃음소리와 담소가 따뜻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화려하거나 분주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던 시절, 요양원에 갔던 시절, 간병인과 지냈던 시절, 그 모든 경험을 지나 이제 이곳에 정착했어요.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니지만 이곳이 제일 내 인생 같아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희숙 선생님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손과 눈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삶, 바로 제가 찾던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처음 고민했던 그 질문, 요양원이냐, 혼자 살기냐의 답은 결국 이렇게 제 삶의 선택지에 있었네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은 삶, 월 30만 원의 비용으로 존엄성과 행복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 공간이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미래의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이나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노후의 모습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엄성과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편안함과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느낌이지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모든 결정권을 자식들에게 넘기거나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끝까지 자신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노년에 필요한 것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와 소속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에요. 저는 함께 뜰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450만 원의 간병인 비용, 350만 원의 요양원 비용을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30만 원으로 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많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주변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나답게 당당하게 빛나길 바랍니다.